마약 카르텔의 진짜 수출품은 코카인이 아니라 부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연방수사 요원이 수년 동안 마약 조직의 돈을 세탁해주는 척하며 잠입했을 때 그가 바라본 것도 결국 마약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둘러싼 권력 구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5달러, 10달러 지폐가 오가는 작은 거래가 모여서 국가 예산을 능가하는 규모의 검은 자본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범죄 영화의 소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체제입니다. 이 글은 그 잠입 수사를 하나의 사례로 삼아 불법 자금 세탁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고 금융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잠식하는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려는 시도입니다. 불법 자금 세탁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카르텔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특수한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파는 상품은 마약이 아니라 위험한 현금을 깨끗한 자산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이고, 동시에 권력자에게는 부패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비공식 금융시장, 즉 그림자 금융입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이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고, 이 자금이 각국의 통화익, 금리, 자산 가격, 나아가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출발점은 놀라울 만큼 소박합니다. 거리의 마약 판매상 손에 쥐어진 몇 장의 지폐입니다. 마약 소비자들이 내는 돈은 대부분 소액권이고, 이 사소한 잔돈 거래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도시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래가 매일, 매주, 매년 누적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합계가 됩니다. 마약 카르텔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액 현금은 그야말로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재고입니다. 부피가 크고 무겁고 눈에 띄기 쉬우며 은행에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즉시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은 인간 물류 시스템을 만듭니다.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돈을 거두는 사람, 수거된 현금을 다음 단계로 옮기는 사람, 그리고 이 돈을 금융 시스템 속으로 흘려보내는 전문 세탁업자까지 철저히 분업화합니다. 경제학 용어를 빌리면 범죄 조직 내부에도 생산 공정과 가치 사슬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잡히면 전체 체인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정보의 분절화와 책임의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는 합법 기업이 공급망을 나누고 하청을 주어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잠입 요원 메이저가 접근한 것은 바로 이 가치 사슬의 중간, 현금과 금융 시스템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대한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 전문가로 연출했고, 실제로 소규모 세탁 브로커에게서 시작해 점점 조직의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범죄 조직이 그에게 끌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세탁업자보다 싸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범죄 시장에서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파트너는 곧 정보당국과 연결돼 있을 위험을 뜻하고, 반대로 태연하고 느긋한 태도는 위험 감수 능력과 전문성을 암시합니다. 메이저는 바로 그 심리를 정교하게 이용했습니다. 그가 파고든 핵심 시장은 공식 통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검은 돈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구조를 경제학적으로 그려보면 한쪽에는 달러 현금이 넘쳐나는 집단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마약을 팔아 막대한 달러 현금을 쌓아둔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이 돈을 본국 통화로 바꿔 가족과 조직 운영 자금으로 보내고 싶지만 공식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반대편에는 달러가 부족한 집단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미국 상품을 수입하는 중소사업자들, 해외에서 자산을 사고 싶은 부유층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경제 주체이지만 규제를 그대로 따르면 비싼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돈 세탁 브로커가 등장합니다. 그는 카르텔의 달러 현금을 받아 콜롬비아 수입업자에게 공식 환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넘겨줍니다.
수입업자는 자국 통화로 브로커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브로커는 그 자국 통화를 카르텔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줍니다.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은행 송금, 수입, 대금 결제, 세금 신고가 뒤섞이면서 자금의 출처는 흐려집니다. 합법과 불법이 교차하는 회색지대에서 세 명 모두 이익을 얻습니다. 카르텔은 위험한 캐시를 정식 통화로 바꾸고 수입업자는 높은 수수료를 피하고 브로커는 그 차이만큼 이윤을 취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돈의 원천이 마약 판매라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규제 차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 규제가 엄격하고 세금 부담이 크면 그만큼 비공식 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고 비밀 보장이 강한 국가에서는 전 세계의 검은 자본이 몰려듭니다. 파나마, 룩셈부르크, 케이먼 군도 같은 조세 회피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메이저가 실제로 운영했던 세탁 구조에서도 미국에서 모은 현금은 파나마로 이동하고 파나마에서 만들어진 유령 회사가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의 은행에서 대출과 예금 증서를 반복하며 자금의 흔적을 지워나갑니다. 이를 단계별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선 파나마에서 유령 회사를 씁니다. 서류상으로는 멀쩡한 무역회사나 투자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생산 활동도 하지 않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회사가 파나마 은행에 막대한 예금을 맡기고 그 예금을 담보로 유럽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유럽 은행 입장에서는 서류상 아무 문제 없는 법인 고객에게 담보 대출을 해줄 뿐이니 굳이 돈의 원천을 더 깊이 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출금은 다시 다른 유령 회사 계좌로 옮겨지고 몇 차례의 국경 이동과 거래 기록이 쌓인 뒤에는 누구도 이 돈이 처음에는 맥도날드 주차장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경제학에서는 계층화, 즉 레이어링이라 부릅니다. 양파 껍질을 여러 겹 씌우듯이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출처를 감추기 위해 법인과 계좌, 금융상품을 겹겹이 쌓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레이어링 기법이 합법적인 국제 조세 전략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다국적 기업들도 이익을 세금이 낮은 나라에 옮기기 위해 복수의 자회사와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고 그룹 내부 대출과 로열티 거래를 활용합니다. 차이는 목적과 투명성입니다. 합법 기업은 최소한 회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범죄 조직은 애초에 추적 자체를 차단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이 둘을 가르는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이 지점에서 파나마 같은 국가의 정치 경제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파나마는 달러를 자국 통화처럼 쓰는 나라이고 은행 비밀주의가 강하며 회사를 세우기 쉬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 독재자와 마약 조직이 손을 잡는 순간 한 나라 전체가 거대한 금고로 변합니다. 은행은 국제금융센터를 자처하며 검은 돈을 받아들이고 법원은 외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며 경찰과 정보기관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카르텔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도적 신뢰, 즉 법과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기대가 무너질 때 그 사회는 부패 프리미엄을 치르게 됩니다.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을 반영해 수익률을 요구하고 결국 그 비용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은행의 역할을 더 들여다보면 부패의 메커니즘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은행 내부에는 대개 두 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고객과 자금을 끌어오는 영업 부서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과 거래가 법과 규정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준법 부서입니다. 건강한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둘이 긴장 관계를 이루며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메이저가 잠입했던 BCCI 같은 은행에서는 영업 부서의 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액 예금을 가져오는 직원이 영웅 대접을 받고 준법 담당자는 조직 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쌓이기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고객에게 돈의 출처를 묻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규정은 형식적 서류 작업으로 전락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가 깊게 개입합니다. 메이저가 나중에 회고했듯이 그가 적당히 여유 있고 말끔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도 은행원들은 스스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일 거라고. 문제를 만들 손님이 아니라 은행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귀한 손님이라고 믿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탐욕은 인지 편향을 강화합니다. 의심해야 마땅한 신호를 외면하게 만들고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는 쪽으로 조직 문화를 밀어붙입니다. 그 순간 은행은 단순한 민간 금융기관이 아니라 범죄 경제를 세계 금융망에 연결해주는 관문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보면 마약 자금 세탁은 단지 범죄 조직의 생존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통화제도, 금융규제, 사법제도, 정치 권력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검은 돈이 안전하게 흐르는 곳에서는 언제나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나타납니다. 인겨 현금을 처리해야 하는 범죄 조직,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합법 경제 주체,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품은 금융기관과 권력자입니다. 이 삼각 구조가 한번 형성되면 그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경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패 경제 혹은 그림자 경제라고 부르는 세계입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이 실제 것이 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환율과 물가, 금리 같은 전통적인 변수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소득 불평등, 정치적 포회까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로 흘러나가는 자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검은 자본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왜 평범한 시민의 전셋값과 주거 불안으로까지 번져오는지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돈 세탁의 기본 구조와 카르텔, 은행, 조세 회피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검은 자본이 실제 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특히 자산시장과 우리 일상 사이를 어떤 경로로 관통하는지 짚어볼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 세탁은 여전히 영화 속 소재처럼 느껴지지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 변수입니다. 통화량, 자산 가격, 소득 분배, 심지어 민주주의의 질까지 조용히 왜곡하는 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먼저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불법 자금은 소비보다 자산으로 먼저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범죄 수익의 목적은 편안한 소비가 아니라 발각될 위험 없이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부의 저장입니다. 현금은 위험하고 은행 예금은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고급 주택, 상업용 빌딩, 토지, 예술품, 금 같은 자산은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동시에 정당한 부자로 위장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냥 성공한 사업가가 산 빌딩일 뿐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도시와 특정 상품이 집중적으로 선택됩니다. 금융과 법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정치적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외국인의 자산 소유가 가능한 곳이 대표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런던, 뉴욕, 두바이 같은 도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의 고급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거주자는 거의 없는 값비싼 아파트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일종의 세이프티 박스입니다. 빈집 자체에는 별다른 효용이 없지만 소유권 등기부가 제공하는 법적 보호,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결합하면서 강력한 유인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런 자산이 실제 거주 수요가 아니라 세탁 수요로 인해 가격이 밀어 올려질 때 발생합니다. 도시의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실수요자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익명 자본이 함께 매수에 나선다면 시장 가격은 소득 수준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익숙합니다. 청년층과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전세와 월세 부담의 급증, 주거 양극화입니다. 현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살 도시의 집값이 자신의 노동소득이 아니라 어디선가 온 정체불명의 돈에 의해 결정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은 돈은 단지 가격 수준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자원 배분 구조도 왜곡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금융과 건설 부문이 과도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반대로 제조업이나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면 그 배경에 부동산 중심의 세탁 자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은 기본적으로 단위의 안정성과 익명성을 중시합니다. 첨단 제조 설비, 연구개발, 인적 자본 투자는 장기적인 시야와 투명한 회계가 필요합니다. 반면 고급 상가, 호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경제의 산업 구조를 비틀어 놓습니다.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영향은 큽니다. 범죄 조직과 그 주변 네트워크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엄청난 수익을 누립니다. 문제는 그 수익이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금은 주로 기존 자산을 사고 파는 데 쓰이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자본 이득이 특정 집단에게만 집중됩니다. 반면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생산성 증가 속도에 묶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 자금이 세탁되며 자산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실질 임금이 정체된다면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복리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합법 자산의 가격 상승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 경제에서 흘러온 프리미엄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메이저 같은 잠입 수사관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그는 은행 내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해도 현장에서의 유인이 그대로인 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보고서 양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모 이상 계좌를 따온 영업 담당자가 이 고객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했고 자금 출처에 대해 이런 질문을 했다는 내용에 직접 서명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책임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서류를 대충 넘기고 나중에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보의 통합입니다. 범죄 조직은 국경과 기관 사이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한 나라의 금융당국, 다른 나라의 경찰, 또 다른 나라의 검찰과 법원이 제각각 움직이는 사이 자금은 그 틈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 여러 기관이 상시 정보를 공유하는 합동기구를 만든 것처럼 자금 세탁에도 상설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치 경제적인 저항이 따릅니다. 어느 기관이 주도권을 잡을지,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을지, 금융산업의 이익과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처럼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 장부에 남는 기술 덕분에 현금보다 추적이 더 쉬운 영역도 생겼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익명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프라이버시 코인 등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규제 당국이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로 금융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이저와 같은 실무자들은 오히려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과 기록의 영구성 때문에 암호화폐가 대규모 마약 자금의 주력 도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큰 손들은 여전히 금, 부동산, 전통금융을 더 신뢰합니다. 금은 국경을 넘기 쉽고 국제적으로 가격이 통일되어 있으며 녹여서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짚어보면 구조는 크기가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로 흘러가는 자금, 가상 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시도는 이미 익숙한 뉴스입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다시 부동산, 명품, 고급 자동차 등 눈에 잘 띄는 자산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런 자금이 특정 지역, 특정 상품에 집중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기 특정 상권의 상가 매매가 일반적인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다면 그 안에 세탁 자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거래 단위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처럼 현금 사용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자금 세탁도 디지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쪼개 돌리는 이른바 차명 계좌, 해외 법인을 통한 투자 형식, 코인과 현금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흔적을 흐리는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동원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규정을 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이 묻지 않는 태도를 취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는 앞서 본 국제은행들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규제의 글자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고객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화입니다. 결국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누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소유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정 수준까지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실소유자 등록제도, 고액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화된 실사,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여되는 보고, 의무 등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는 언제나 정치적 반발을 동반합니다. 부유층과 권력층일수록 자산 구조를 숨길 이유가 많고 이들이 정치와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자가 봤을 때 자금 세탁과 부패를 막는 문제는 기술적 난제이기 이전에 이해관계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깨끗해지면 된 것 아니냐. 어차피 경제에 돌입하면 다 똑같은 돈 아니냐. 는 식의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돈의 출처와 사용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자산 가격을 왜곡하며 민주주의의 질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월세, 집을 사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연금과 저축의 안전성은 결국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검은 자본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눈앞의 거래가 합법인지 아닌지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메이저가 느꼈던 심리적 갈등 역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돈을 움직이고 출처를 숨기는 일을 했음에도 한쪽에서는 훈장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그는 규칙을 집행하는 쪽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같은 도구를 쓴 셈입니다. 이 모순을 직시하는 태도, 즉 내가 속한 시스템도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자각이야말로 부패와 자금 세탁을 줄이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가장 위험한 것은 총을 든 범죄자만이 아닙니다. 서류와 계좌, 계약서와 법인이라는 껍질 뒤에 숨어 한 나라의 금융과 정치, 사법 시스템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자본입니다. 마약 카르텔이 만들어내는 진짜 상품은 코카인이 아니라 제도를 사 유화하는 힘, 즉 부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특정 국가나 특정 시대에만 존재하는 특수 사례가 아니라 규제와 탐욕, 기술과 권력이 만나면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보편적 패턴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든 자신의 금융 시스템이 이런 침투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검은 자본의 유혹에서 자유로운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범죄를 더 많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돈 세탁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규칙과 유인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법과 제도, 기술과 국제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함께 작동할 때에만 우리는 총보다 강한 돈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